그해 연말, 저는 결국 시어머니 댁 문 앞에서 뒤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 이제야 내 편을 내가 해주는구나. 20해 넘게 연말마다 똑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사람은 시댁부터 챙기는 거야. 친정은 나중에 가. 그 나중은 매번 미뤄지다가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시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큰애야, 연말엔 이틀 다 와야 한다. 친정은 나중에 가고. 하지만 그날 저는 처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그 나중이 이제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연말마다 친정은 나중에 가라던 시어머니와 결국 그 집과 거리를 둔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올해 52입니다. 결혼한 지는 20해가 넘었습니다. 남편과 아들 하나, 이렇게 셋이 살고 있습니다. 연말만 되면 우리 집 달력에는 늘 같은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12월 23일 시댁, 24일 시댁 회식, 25일 시댁 제사 준비. 빨간색 펜으로 적은 그 일정들은 해마다 조금씩 날짜만 바뀔 뿐 내용은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친정은 항상 그 뒤였습니다. 달력 구석에 연필로 희미하게 적어놓은 친정 방문이라는 글씨는 시댁 일정이 끝나고 나서야 겨우 자리를 찾곤 했습니다. 어느 해인가는 아예 지워진 적도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이틀을 보내고 나니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서 친정에 갈 엄두가 나지 않았던 거죠. 그냥 집에서 쉬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친정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희야, 올해는 언제 와? 엄마의 목소리는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제가 바쁘다는 걸 아시니까 미안해하시는 톤이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는 시댁 간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갈게요.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다음이라는 말이 점점 나중이 되고 결국 내년이 되어버리는 걸 알면서도 저는 매번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연말만 되면 어김없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저녁 7시쯤 뉴스가 나올 시간이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애야, 연말이지? 시어머니 목소리는 항상 단호했습니다. 사람은 원래 처가보다 시댁부터 챙기는 거야. 알지? 그 말 뒤에는 언제나 친정은 나중에 가고 라는 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결혼했으니 시댁부터 들르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 가족을 먼저 챙기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친정은 늘 나중이 되었고 그 나중은 몇 번이고 미뤄지다 결국 지나가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어느 해는 설날에도 가지 못했고 어느 해는 추석에도 그랬습니다. 연말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친정엄마는 한 번도 섭섭하다는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전화 목소리가 조금씩 작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괜찮아. 너 편한 대로 해. 엄마는 괜찮으니까. 그 말이 오히려 더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해 겨울도 어김없이 시작되었습니다. 12월 초 시어머니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큰애야, 올해도 잘 부탁한다. 사람 많이 올 거니까 미리미리 준비 좀 해야겠다. 전화를 끊고 달력을 보는데 또 빼곡하게 적힌 시댁 일정이 보였습니다. 그 옆에는 텅 빈 칸들. 친정 방문 날짜를 적을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문득 알 수 없는 불편함이 가슴속에서 올라왔습니다. 왜 매번 이렇게 되는 걸까? 왜 내 엄마는 늘 나중이어야 하는 걸까? 거실 창문 밖으로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소리 없이 쌓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번 연말만큼은 뭔가가 달라져야 할 것 같다는 예감이었습니다. 그날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어머님이라는 이름이 뜨자
저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큰애야, 올해도 연말엔 다들 우리 집으로 모여야지. 시어머니 목소리는 평소처럼 단호했습니다. 이미 정해진 일정을 확인하는 투였습니다. 저는 가스불을 줄이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번에는 이틀 중 하루 정도는 친정에도 가고 싶은데요. 말을 하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엄마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많이 외로워하시거든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건 잠시 흐르는 정적뿐이었습니다. 몇 초가 지났을까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왔습니다. 그 집은 가까운데 사잖아. 언제든 갈 수 있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친정은 차로 40분 거리였습니다. 시댁보다 오히려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갈 수 있다는 그 말이 왠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을 이었습니다. 연말처럼 큰 때에는 시댁부터 챙기는 거야. 그게 순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익숙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친정은 나중에 가. 그 말이 유난히 귀에 박혔습니다. 언제든 갈 수 있다면서 왜 나는 매번 못 가지? 왜 시댁은 꼭 가야 하는 곳인데 친정은 나중에 가도 되는 곳일까?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맴돌았지만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주방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김을 바라보다가 다시 국자를 들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머니야, 또 연말 오라시지?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응. 근데 나도 좀 친정 가고 싶어. 제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남편은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먼저 가야지. 내 엄마잖아.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리면서 덧붙였습니다. 장남인데 체면도 있고. 당신 친정은 중간중간 들르면 되잖아. 순간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내 가족이었지만 그 말 속에는 어떤 순서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당신 친정은 항상 뒤라는 순서 말이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국을 떠서 그릇에 담으면서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중간중간 들른다는 게 뭐지? 20회 동안 중간중간 들른 적이 몇 번이나 있었나? 그날 저녁 밥을 먹으면서도 입맛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TV를 보면서 밥을 먹었고 아들은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혼자 조용히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식탁을 정리하고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보니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12월의 밤은 유난히 빨리 찾아왔습니다. 이번 연말도 또 그렇게 지나가는 건가? 물을 틀어놓고 그릇을 닦으면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연말이 왠지 예전처럼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 낯선 긴장이 가슴속에 자꾸만 쌓여갔습니다. 시댁은 당연히 가야 할 곳이고 친정은 나중에 가도 되는 곳이라는 그 순서가 이제는 너무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연말 준비로 시어머니 집에 간 날이었습니다. 아침 9시에 출발해서 시장에 먼저 들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미리 문자로 보내신 장 목록을 보니 항목이 20가지가 넘었습니다. 무 2개, 배추 1포기, 쇠고기 500g, 고등어 4마리. 목록을 읽으면서 카트를 밀었습니다. 시장은 연말이라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1시간 반을 돌아다녔습니다. 카트에 물건이 가득 쌓였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니 비닐봉지가 7개나 되었습니다. 차에 짐을 싣고 시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5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계단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무거운 봉지를 양손에 들고 계단을 오르니 숨이 찼습니다. 한 번에 다 옮기지 못해서 3번을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마지막 짐을 들고 5층에 도착했을 때는 어깨가 욱신거렸습니다. 겨울인데도 땀이 등에 맺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왔어? 고생했네. 짧은 인사였습니다. 주방에 짐을 내려놓고 잠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깨를 주무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셨습니다. 큰애야, 젊은 게 벌써 힘들어하면 어떡해. 그러면서 웃으셨습니다. 우리 때는 아침부터 밤까지 김장에 제사 준비까지 했어. 그래도 끄떡없었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하면 집안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동서가 도착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12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2시간 전부터 일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회사 송년회가 늦게 끝나서요. 동서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동서를 보며 웃으셨습니다. 아이고, 요즘 세상에 맞벌이가 어디 쉬워? 그러면서 동서 손을 잡으셨습니다. 얘는 멀리서 오느라 힘들겠다. 들어와서 좀 쉬어. 저도 맞벌이였습니다. 저도 아침 일찍 일어나 장을 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왜 그 말이 제게는 돌아오지 않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동서는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찬물에 손이 시렸습니다. 한참 후 시어머니가 동서 옆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방에서도 들릴 만큼의 소리였습니다. 큰애는 원래 부지런하니까 좀 더 움직여야지.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장남 며느리가 집안일은 책임져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쥐고 있던 칼끝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물을 썰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가 뜨겁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연말만 되면 저는 늘 장남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당연히 먼저 움직여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친정에 가고 싶다는 말은 항상 삼켜야 했고 다음에 갈게요. 라는 말로 덮어야 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저는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물을 썰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개를 들어 천장을 봤습니다. 주방 창문 밖으로 어둑해진 하늘이 보였습니다. 벌써 오후 5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친정엔 못 가겠구나. 울컥 올라오는 서러움을 겨우 누르며 저는 다시 칼을 잡았습니다. 무가 도마 위에서 또각또각 잘려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제 안에서 뭔가가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금이 어디까지 번질지 그때의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도로는 막혔고 신호등 앞에서 차가 멈춰 섰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엄마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왜? 목소리를 밝게 내려고 애썼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엄마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금 숨이 찬 듯 어딘가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윤희야, 괜찮으면 연말 전에 잠깐 얼굴 볼 수 있을까? 엄마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는 평소에 먼저 보자는 말을 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항상 제가 바쁘다는 걸 아시니까 기다리기만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엄마, 어디 아파? 왜 그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아니야, 별건 아닌데. 엄마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작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냥 내 얼굴이 좀 보고 싶어서. 너도 바쁜데 내가 괜한 소리를 했나 보다. 뒷자리에서 차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호등이 바뀐 걸 몰랐습니다. 저는 서둘러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엄마, 나 운전 중이니까 집에 가서 다시 전화할게. 그래, 조심해서 와. 괜찮아. 급한 건 아니니까. 전화를 끊었지만 마음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냥 내 얼굴이 좀 보고 싶어서. 집에 도착해서 짐을 내려놓고 엄마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아까와 달리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윤희야, 아까는 괜히 그랬다. 그냥 문득 내가 보고 싶어서. 엄마 정말 괜찮아? 어디 불편한 데 없어? 괜찮아. 엄마 건강해.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엄마는 늘 그랬습니다. 본인 속은 감추고 저를 먼저 걱정하는 분이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는 더 그랬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시댁 갔다가 그 다음에 갈게. 저는 또다시 익숙한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연말 지나고라도 꼭 갈게. 조금만 기다려. 그래, 천천히 와. 엄마는 괜찮으니까. 엄마는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조금 작아진 게 느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연말에 시댁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다음 날이면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집니다.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붓습니다. 그 상태로 운전해서 친정에 간다는 게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핑계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시댁 일정이 항상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시댁 먼저, 친정은 나중에.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20해 동안 제 삶을 지배해온 그 순서 말입니다. 거실 창밖으로 어둠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12월의 밤은 유난히 빨리 찾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고 있는데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왔어? 저는 짧게 인사했습니다. 남편은 가방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야? 표정이 안 좋네. 아니야. 그냥 엄마가 좀 보고 싶다고 해서. 그럼 주말에 잠깐 다녀오면 되잖아. 남편은 그렇게 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말에도 시댁 일정이 있다는 걸 남편은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그냥 하는 말일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방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내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항상 이렇게 살고 있을까? 며느리로 살다가 딸로 살 시간은 언제 오는 걸까? 도마 위에 양파를 올려놓고 칼을 들었습니다. 양파를 썰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양파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안에서 며느리와 딸 사이가 심하게 뒤틀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느 쪽도 버릴 수 없는 이 갈림길에서 제가 어디로 서야 할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연말이 가까워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냉장고가 텅 비어서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가웠지만 집 밖 공기가 오히려 좋았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작은 카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따라 따뜻한 커피 한 잔이라도 마시고 싶었습니다. 저는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들고 밀린 메시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평소 안면이 있던 동서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형님, 올해도 먼저 가시죠? 그 아래로 또 한 줄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님이 또 장남 며느리가 집안 챙겨야지라고 하시네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커피잔을 쥔 손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동서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동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님? 응, 나야. 방금 메시지 봤어.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다고? 동서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한테 말하지 말라셨는데 저도 좀 미안해서요. 괜찮아. 말해봐. 동서가 한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형님, 늘 그러시잖아요. 어머님이 장남 며느리는 시댁을 우선해야 한다. 친정은 마음만 있어도 되는 거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지금까지 제가 느꼈던 서러움이 그저 기분 탓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형님, 저는 형님이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서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고마워. 알려줘서. 저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으니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리며 올라왔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묘한 감정이었습니다. 문득 친정엄마가 예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고 난 후 엄마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던 그 말이었습니다. 윤희야, 엄만 괜찮아. 내가 어디에 있든 내 편은 항상 엄마야. 그때는 위로처럼 들렸던 그 말이 지금은 어딘가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엄마는 늘 괜찮다고 하면서 혼자 버티고 있겠지. 나는 그 사이에서 누구의 편도 되어주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저는 고개를 들어 카페 유리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서히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12월의 첫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우산을 펴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걷는 엄마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나 자신 편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을까? 20해 동안 저는 늘 누군가의 며느리였고,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나 자신이었던 적은 언제였을까요?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더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유리창에 부딪혔다가 녹아내렸습니다. 그날 제 마음속 어디엔가 조용히 선이 하나 그어졌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선이었습니다. 그 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때는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는 뭔가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만은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거리를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들고 달력을 열었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시댁 일정들이 보였습니다. 그 아래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빈 칸들이 보였습니다. 친정 일정을 적어야 할 그 자리들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눈은 점점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그 선이 언젠가 누군가와의 인연을 완전히 가르는 경계가 될지도 모른다는 걸 희미하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연말 일정이 확정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단체 메시지가 왔습니다. 연말에 모두 모여라. 큰애는 이틀 다 와야 한다. 둘째는 마지막 날만 와도 된다.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에 쥔 핸드폰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또 이틀이구나. 또 나만 이틀을 가야 하는구나.
잠시 후 동서에게서도 메시지가 왔습니다. 형님, 올해도 이틀 다 오셔야 한다네요. 저는 마지막 날만 오래요. 미안해요. 동서가 미안하다고 했지만 이건 동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정해진 규칙이었으니까요. 장남 며느리는 이틀, 차남 며느리는 하루. 그 순간 머릿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왜 나는 항상 이틀이고 왜 동서는 하루면 되는 걸까? 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장남 며느리 역할을 짊어져야 하는 걸까?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때 마침 친정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희야. 엄마 목소리는 평소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응, 엄마. 날씨도 추운데 운전하지 말고 괜찮으면 그냥 집 근처에서 보내도 돼. 엄마는 늘 그랬습니다. 제가 힘들까봐 먼저 양보하는 말을 하셨습니다. 엄마는 내년에도 있으니까.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년에도 있다고? 엄마가 내년에도 계실 거라는 보장이 어딨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엄마는 많이 외로워 보였습니다. 혼자 사시는 엄마를 생각하면 가슴 한구석이 늘 무거웠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매년 연말을 시댁에서만 보냈습니다. 엄마의 그 말이 오히려 제 결심을 굳혔습니다. 내년을 기다릴 수 없어. 올해는 엄마와 보내야 해. 전화를 끊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꼭 쥐었습니다. 손에 땀이 맺혔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시어머니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시어머니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큰애야, 왜? 어머님, 이번 연말 일정 말씀드리려고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올해는 하루는 친정에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면 마지막 날은 친정에서 보내려고 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가 크게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뭐, 연말에 친정을 먼저 가겠다고? 시어머니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큰애야, 그건 아니지. 그게 어디 있는 일이니? 어머님, 저도 엄마를 좀 배워야 할 것 같아서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친정은 언제든 갈 수 있지만 시댁은 연말에 다 모여야 하잖아.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친정은 나중에 가. 그 말을 듣는 순간 20해 동안 쌓였던 뭔가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그 나중이 이제 저에겐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가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0해 넘게 매년 연말을 시댁에서 보냈습니다. 이번 한 번만 친정에도 가고 싶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 한 번도 이런 말을 해본 적 없는 제가 드디어 제 편을 들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앞으로 어떤 파도를 부를지 저는 알고도 멈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통화를 한 다음 날 남편이 저를 불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남편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당신 어머니한테 뭐라고 한 거야? 남편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내가 전화했던 거 알아?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연말만이라도 좀 맞춰드리면 안 돼? 우리 엄만 그게 낙이야.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내 엄마 낙은 생각해 본 적 있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습니다. 연말 아침이 밝았습니다. 시어머니 집에 가라는 압박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큰애야, 일단 와. 와서 이야기하자. 저는 고민 끝에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고 핸들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목적지는 시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반대 방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친정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도로는 한산했습니다. 연말이라 다들 집에서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하얀 눈이 쌓인 풍경이 보였습니다. 40분을 달려 친정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벨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엄마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에 그래도 반가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윤희야, 추운데 뭐하러 왔어? 엄마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시댁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엄마, 올해는 엄마랑 보내려고. 엄마 눈이 커졌습니다. 괜찮아? 어머님한테 말씀은 드렸어? 응, 말씀드렸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엄마가 미리 보일러를 켜놓으셨던 모양입니다. 코트를 벗고 거실에 앉으니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당신 어디야? 남편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어머니 집에 다 왔는데 왜 안 보여?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 엄마 집이야. 오늘은 여기서 보낼 거야. 뭐,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남편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시 후 예상했던 대로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큰애야, 이게 무슨 짓이니? 시어머니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며느리가 연말에 친정을 먼저 가는 법이 어디 있어. 다들 기다리고 있는데 당장 오너라. 저는 더 이상 죄책감에 숨지 않았습니다. 20회 동안 억눌러 왔던 말들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님, 전 20회 넘게 연말마다 시댁부터 갔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친정은 항상 나중에 가라는 말로 미뤄졌고요. 이제 그 나중을 오늘로 바꾸겠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 그럼 앞으로 알아서 해라.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 집 일에도 끼지 말고. 그 말이 오히려 시원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이제 정말 각자 알아서 하시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잠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크게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0회 동안 저를 묻고 있던 보이지 않는 줄이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주방에서 나오셨습니다. 따뜻한 차를 내오셨습니다. 윤희야, 괜찮니? 엄마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엄마. 괜찮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세상을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시댁 문 앞에 서기도 전에 저는 이미 그 집과의 연말을 마음속에서 먼저 떠나보내고 있었습니다. 연말이 지나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문구점에 들러 새 달력을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실 벽에 달력을 걸었습니다. 펜을 들고 일정을 적으려는데 손이 멈췄습니다. 습관처럼 12월 23일 시댁이라고 적으려다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저는 조용히 다른 말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2월 14일 엄마와 영화 보기. 3월 5일 나를 위한 하루. 달력에 제 일정을 적는 게 이렇게 낯설고도 반가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남편과는 며칠간 냉전을 겪었습니다. 집안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많이 힘들었지? 남편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말만 듣느라 당신 마음은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완벽한 사과는 아니었지만 남편이 처음으로 제 마음을 이해하려 한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남편 앞에 앉아 담담히 말했습니다. 나도 며느리이기 전에 딸이고 한 사람인데.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늘 한쪽에만 서 있으라고 하니까 숨이 막혔어. 남편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나도 생각이 짧았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기준으로 정하자. 남편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연말이든 명절이든 당신 친정도 우리 집도 반반씩 가든 아니면 아예 우리 셋끼리 보내든.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완벽한 이해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더 이상 일방적인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다는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그날 이후로 확실히 거리가 생겼습니다. 전화도 줄었고 연말에 저를 부르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명절 연락도 간단한 문자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불편했습니다. 20해 동안 익숙했던 관계가 갑자기 끊어진 것 같아서 어딘가 허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거리가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서로에게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할 일도 없었습니다. 억지로 맞추지 않으니 서로 편해졌습니다. 대신 저는 제 삶의 달력을 처음으로 제 손으로 채워넣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먼저, 친정은 나중이 아니라 나와 내 사람들을 기준으로 한 달력이었습니다. 친정 엄마와는 한 달에 2~3번은 만났습니다.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그냥 집에서 차 마시며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엄마는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윤희야, 요즘 내가 자주 오니까 엄마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엄마는 제 손을 잡고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을 보면서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이게 맞는 거구나.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구나. 어느 날 동서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형님, 잘하셨어요. 저도 용기 내볼게요. 짧은 문자였지만 왠지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 또 한 해의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시댁 주방에서 허리 잡고 서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무거운 냄비를 들고 온종일 서서 일했을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따뜻한 이불 속에서 엄마와 통화를 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뭐 먹고 싶어? 윤희야, 그냥 내 얼굴만 봐도 좋아.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여전히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얗고 깨끗한 눈이 세상을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드디어 저는 제 인생의 연말을 제 편에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말마다 친정은 나중에 가라던 말에 저는 오랫동안 스스로를 설득하며 살았습니다. 며느리는 원래 이런가 보다.
장남 며느리는 좀 더 참아야지.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누구의 딸이든 누구의 며느리든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은 결국 나 자신이어야 한다는 거려.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말에 눌려 당신의 연말과 명절을 빼앗기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쯤은 달력을 다시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댁 먼저, 친정 나중이 아니라 나와 내가 지키고 싶은 사람들을 맨 위에 올려놓은 달력 말입니다. 늦게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인생의 연말은 이제부터라도 나의 순서로 다시 시작해도 됩니다.